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 세계적인 기업이 위치한 그곳에서 수백 명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쉬쉬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실수로 치부되던 이 사건. 그러나 한 사람의 눈빛,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서가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는 한나라의 선택. 그 결단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권 전문 저널리스트 로버트 밀러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국경부대 난민촌, 사설 구금시설, 강제노동 피해 지역을 취재하며 권력과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혀가는지를 기록해왔습니다. 멕시코 국경의 아동분리 정책, 텍사스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 캘리포니아 농장의 불법 노동 착취까지 수많은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번 조지아 엘라벨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어떤 전쟁 취재보다도 저를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더 조용히 그리고 더 급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6시경 불법 체류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무장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현대 LG 배터리 합작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일대로 들이닥쳤습니다. 공장 근처 숙소는 물론이고 공항,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과 마트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급습이 이뤄졌죠. 마치 정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처럼 말입니다. 2025년 9월 초, 총 47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포되었고, 이 중 압도적 다수인 3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의 숙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상당수는 한국에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업의 초청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비자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거죠. 체포 방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손목과 발목, 허리를 잇는 금속 타이수갑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갔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치 흉악범을 다루듯 말입니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수갑으로 발에서부터 허리까지 다 묶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끌고 가더니 바로 구금시설로 넘겼고 거기서도 일절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정말 불편했고 무서웠어요. 구금시설에 도착한 후엔 더욱 굴욕적인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모두 압수당했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주황색 죄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허락 없이 마실 수 없었고 화장실 이용조차 감시하에 이뤄졌다고 해요. 한 여성 구금자는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임산부까지 구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인 김은영 씨는 배가 아파서 호소했지만 처음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의료진이 와서 간단히 확인하고 따로 분리해줬지만 그전까지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했죠. 노동자들이 귀국하던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 도착장에 서 있었습니다. 도착 시간은 오후 3시 35분. 전세기 문이 열리자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 명 한 명을 맞이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만 노동자들 대부분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이 공항 취재진에 어떠셨어요? 혹시 괜찮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잠시 침묵한 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또 다른 이에게 구금시설 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짐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 속에는 인간으로서 느꼈을 모든 굴욕과 분노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한 여성은 기자의 재입국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요?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이 겪은 공포와 고통,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인천공항에 모인 가족들은 말 대신 눈물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기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마다 이들은 대답 대신 가족을 꼭 끌어안았죠. 한 아내는 남편을 안고 오열하며
정말 무서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고 외교부 장차관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치열한 협상을 벌였으며 끝내 316명 전원을 귀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의 비자 시스템 전면 재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들에겐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애틀랜타로 향했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은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제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경로로 입국했으며, 단 하루 오전의 급습작전으로 전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는 사실. 단순한 행정적 오류로 보기엔 너무도 정교했고 너무도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철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것처럼 보였죠.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체포작전은 단순한 즉석 단속이 아니라 적어도 몇 주 전부터 준비되어 온 일이었어요. 노동자들의 항공편, 체류 숙소, 공장 내 동선까지 미국 국토안보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일부 통신기록까지 사전에 모니터링되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 주변의 한 모텔 관계자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며칠 전부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한국인 투숙객 명단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단서가 저에게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스스로를 현장 조정관이라 밝힌 내부 인물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밝히길 원한다면 현지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서베너 외곽에 있는 폐업한 주유소에서 만나겠다.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오라. 수많은 익명 제보를 받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라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주유소 뒤편 그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한 선크림과 모자를 눌러쓴 상태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그는 자신을 마이클 톰슨이라고 소개했고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현장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20년 넘게 이민 관련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로버트 씨, 제가 당신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 작전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단속과도 달랐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작전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건넨 것은 그가 몰래 복사해둔 내부 작전 지시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Operation Strategic Retention이라는 작전명이 적혀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는 물론이고 각 인물의 기술 전문 분야까지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세요. 마이클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배터리 설계 전문가, 공정 엔지니어, 품질 관리 전문가. 이들은 모두 현대 LG 공장의 핵심 인력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의 메모를 보세요. Priority Hold Strategic Asset Management 하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색출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술 인력 선별 및 강제 구금을 시도한 정황이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자산 관리를 위한 우선 구금이라는 뜻 아닙니까? 제가 묻자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명확했어요. 마이클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브리핑받았어요. 중국의 기술 굴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했죠. 마이클은 구금 과정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을 체포할 때 사용한 타이수갑은 일반적인 단속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장비예요. 보통은 손목 수갑만 채우는데 이번엔 허리와 발목까지 묶었어요.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는 것처럼요. 이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건 구금 시설에서의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을 기술 등급별로 분류했어요. A급은 배터리 핵심 기술자, B급은 공정 전문가, C급은 일반 작업자. A급과 B급 인원들은 별도 구역에 수용하고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작전 며칠 전 워싱턴에서 고위급 인사가 내려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마이클은 정치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우리를 추월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기술 강국들의 핵심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의 일환이라고 정당화했죠. 그는 내부 기밀 문서의 일부도 공개했어요. 매주 정기 보고서에는 중국 기술, 굴기 대응 전략, 핵심 기술 유출 방지 프로그램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이번 작전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더 큰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요.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적용할 예정이었어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모든 기술 선진국의 핵심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치적 지시의 구체적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국가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작전이었던 거죠. 마이클이 내부 고발을 결심한 결정적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구금시설에서 한 한국인이 가족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기술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권 침해였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말하면서 정작 우리 손으로 그것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전의 장기적 목표도 설명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주했어요. 핵심 기술 인력을 중국으로 보낼 때는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였죠. 일종의 기술 외교 압박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정책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아시아 기술 견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이번 작전은 그 첫 번째 실행 사례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서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로버트 씨, 저는 미국인으로서 이번 일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힘이 아니라 정의여야 해요.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묶는 건 쇠사슬이 아니라 두려움과 침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국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이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었고 그 희생양이 된 것은 무고한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저에게 건넨 리스트와 증언을 정리한 뒤 저는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여러 방송사와 통신사에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안을 다루기를 꺼렸어요. 미국 내 주요 언론사에서는 공장 내부 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보도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는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었어요. 무언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신호였습니다. CNN에 근무하는 동료 기자 존 하워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번 건은 건드리지 마. 위에서 직접 스톱 사인이 떨어졌어. 워싱턴 포스트의 한 편집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안은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보도를 거부했죠. 심지어 평소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던 뉴욕타임스마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이 사건의 은폐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저의 이메일 계정에는 알 수 없는 접속 시도가 수차례 발생했고 내부 고발자의 계정은
이틀 만에 사용 중지 처리되었어요. 그가 일하던 통역팀도 어느 날 갑자기 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발자는 사라졌고 그가 넘겨준 자료 외에는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죠. 더욱 섬뜩했던 건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제 테이블 근처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앉아 대화를 엿듣는 일이 반복됐어요. 집 앞에는 며칠째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핸드폰 통화 중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노골적인 감시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뒤 미국 내 한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당시 백악관 측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 숙련된 한국 인력들, 미국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놓치지 말라. 정치적 이유인지 산업적 이해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분명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한국 노동자들의 귀국 절차는 눈에 띄게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들이 탑승하기로 했던 전세기는 9월 11일 인천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기상 상황, 운항 일정 조정, 추가 서류 요청 등을 이유로 탑승 승인을 지연시켰죠. 출국 대기 중인 노동자들은 애틀랜타 외곽 숙소에서 무기한 대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구금시설로 재이송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백한 인권 침해 사건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욕심 때문에 은폐되고 있었던 거죠. 미국 당국은 한국인 기술자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었고 이들의 자유의지와 인간적 존엄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차관급 이상 고위 외교관을 직접 미국으로 파견했어요. 그들이 지참한 것은 단순한 항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당국에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죠. 구금된 대한민국 국적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귀국 허가, 구금 중 발생한 인권 침해 조사 착수,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체계 재정비,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는 단호하면서도 치밀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미국 측의 산업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과 다자간 협의를 동시에 진행했고 한국 내 여론과 국회 차원의 지지까지 동원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미국 측이 조속히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어요. 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동맹국 관계에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 적이 드물었거든요.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교관이 미국 측에 던진 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내 외교가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 결과 결국 미국 측은 귀국을 허용하게 되었고 지연되던 전세기 이륙이 단하로 늦춰진 9월 12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의 지연도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어요. 단 하루라도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억류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귀국 당일 미국 측 담당자가 이 비행은 산업과 정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한국 외교 관계자가 남긴 말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에겐 산업도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중요합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자 문제도 체류 자격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국민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통해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속국도 아니며 자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강대국과도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 끝에 316명 전원이 무사히 귀국한 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고
언론을 막으며 불법 부금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한 배후 세력의 정체는 시간이 흘수록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연방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산업 로비스트와 정치권 실세들, 그리고 특정 다국적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숙련된 외국 기술자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전 계획된 압박 전략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침묵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단 8일.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남을 결단을 내렸어요. 구금자 전원 300여 명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귀국하게 된 사건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복잡한 외교 절차, 불확실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 민간 기업의 계약 구조, 무엇보다도 언론의 침묵이라는 벽 앞에서 이 진실은 영영 묻힐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보여주었어요. 국민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가 무엇인지, 책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릴 수 있는지를요. 전세기를 통해 돌아간 이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용은 단 3문장이었어요. 미국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사람답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희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현지에서의 첫 단속이 있었을 때 미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연대를 택했어요. 귀국 이후 저는 이 사건을 마지막까지 취재하며 한국 사회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후원과 치료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일부 시민단체는 구금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 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공동으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무상 건강검진과 후속 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지 해외 파견 직원이 아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우리 기술자들 고생했다, 정부가 잘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그 결과 은폐를 꾀했던 자들은 이제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내부 감찰을 시작했고 이민세관단속 구금 수용소 운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구금 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민간보안업체는 계약 연장을 보류당했고 일부 하청기업은 노동자 명단 유출에 대한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과 정의를 동시에 지켜낸 나라로 기록되었어요. 국제인권단체 휴먼프론트는 이번 사태를 국가가 국민을 위해 행동한 역사적인 사례라고 평가했고 유럽 다수 언론은 한국 외교부의 민첩하고도 단호한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몇몇 구금 피해자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비록 짧은 체류였지만 미국 현지에서 경험한 기술적 성과를 한국에서 이어가고 싶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라면요? 절대 못 가죠. 하지만 기술은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걸로 다시 시작해야죠. 한 기술자의 그 말이 잊히질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미국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과 존경을 함께 느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이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 진짜 국가는 외교적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지킨다는 것. 한국은 그렇게 했어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그 현장에 끝내 국기를 들고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전세기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내렸고 그를 기다리던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여기 한국이에요. 그 순간 노인은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경제적 도약만을 외치는 신흥국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국민 한 사람의 존엄을 위해
강대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날 인천공항에 전 세계에서 내린 노동자들을 맞이하던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 나라라는 표현에 자부심을 갖기 어려워요. 내가 속한 국가는 힘이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했고, 내가 소속된 사회는 법이 있었지만 정의를 지우려 했습니다. 반면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며 알게 된 한국은 그 반대였어요. 큰 힘은 없었지만 정확한 판단이 있었고 단호한 실천이 있었으며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수많은 보도와 전쟁 취재를 해왔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번 귀국 작전은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복권이었어요. 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침묵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 앞에 주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귀국 전날 한 노동자가 저에게 한 말은 저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어요. 기자님, 우리끼리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볼모냐고. 근데 우리가 진짜 볼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린 누군가가 지켜냈잖아요. 그는 웃지 않았고 감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겐 이번 사건 전체를 요약하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곱씹을수록 또 다른 한 구금 피해자의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자님,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일을 살기 위해 일했던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한 남자가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우리를 진짜 묶고 있었던 건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았던 세상의 침묵이었다는 거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쇠사슬은 인권 침해의 상징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던 현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무관심했던 세상의 외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모든 이에게 던지는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세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구의 볼모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가 감사해야 할 나라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도 다짐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진실을 알리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믿는 정의는 가장 가까운 권력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대한민국이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고 잊혀지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과의 공유로 함께 진실을 지켜주세요. 감동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침묵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말하는 이의 용기에서 시작된다.